윤석열 대통령이 한 보수단체 기념식에서 전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식이 일베와 다를 바 없어 충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에 대해 두 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보수단체 기념식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발언 함께 들으셨는데요. 먼저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얼마 전에 이제 6.25를 맞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그 도서를 추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을 미중 대리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한 분이 어떻게 이런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분단국가 아닙니까? 분단국가하고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적대적 관계로 대치하고 있고요. 휴전 상태입니다. 정전 휴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김일성의 아주 집요한 남침 야욕으로 인해서요. 사실 그 당시에 소련의 스탈린이나 중국의 마오쩌둥이나 김일성이 가갖고 내가 남조선 한번 칠 테니까 도와달라 했을 때 노 했거든요. 소련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그랬는데 김일성이 그걸 집요하게 주장을 해서 먼저 모태똥을 설득하고 또 스탈린을 설득해가지고 이거 이제 기습 남침이 그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미중 대리전이다 하면요. 김일성의 전쟁 책임론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듣고 제일 좋아했을 사람이 누구겠는가? 바로 김씨 왕조가 제일 좋아했지 않겠는가?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오히려 북한에게 우호적인 역사 해석을 하고 그 종전선언 문제만 하더라도요. 이게 그 북한이 만약에 종전선언 이루어지지 않았길래 다행이죠. 이루어졌으면 그다음 북한이 뭘 들고 나왔겠습니까? 종전선언까지 했는데 주한미군 철수하라. 안 그래도 지금 종전선언 되기도 전부터 주한미군 철수가 북한의 수십 년 된 일관된 주장인데 오히려 거기다가 더 탄력을 붙여주는 이런 거를 한 거. 그런 점에서 좀 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그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 그 점을 전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그 점을 지적한 거라고 보셨다는 것인데 어제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고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어제 발언부터 얘기를 하자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 발언의 맥락이나 그 의도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명백하게 잘 모르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저 발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믿었다면은 반정부 세력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뭐 쿠데타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거고요. 그 책 얘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그 추천한 책 얘기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쟁의 기원은 이미 여러 가지 외교 문서가 밝혀진 대로 금방 신 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국제적으로 거의 입증이 돼 있는 거고요. 러시아나 그러니까 옛 소련의 그 자료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공개가 됐는지 중국의 자료가 얼마나 또 충실하게 공개가 됐는지는 그 두 나라가 공산 정권이기 때문에 좀 믿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면 뭐 거의 다 짜맞춰지기는 됐다고 봐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구성은 거의 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모든 전쟁은 기원과 상관없이 국제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그 당시 1950년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양에 가서 공부를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6.25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 해석이 있고 그러고 그 국제적 측면에 대해서 강조한 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필 6.25의 즈음에서 이러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은 그건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 막 엉뚱깽뚱한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이런 시각 저런 시각이 있고 그런 시각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책에 대해서 두 분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어제 이 발언에 대해서 일배와 다름없는 대통령 인식에 충격이라는 얘기도 했고 구구 유튜브 너무 많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세요? 뭐 일변에 극운에 뭐 이런 거를 또 딱지 붙이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뭐가 틀렸는지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민주당은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이 민주당의 그 역사적 뿌리를 쭉 따라 올라가면요. 한민당에서 시작됩니다. 해방전국에 인천 김성수, 고화, 송진아 이런 분들이 창립을 하고 해공 신익희, 유석, 조병옥 선생 뭐 이렇게 그 내려지는 근데 이분들이요. 미군정 시절에 사실상 집권 여당 역할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찬성파고요. 반공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뿌리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어떤 민주당이 됐죠? 뿌리에서 완전히 일탈한 그리고 뭐 사실상 그 민노총이라든가 이른바 주사파 세력하고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대하고 뭐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정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은요, 그 이제 해공 신익희 선생부터 해갖고 자기들의 그 뿌리다 뭐 하는데 정말 자기들의 뿌리를 제대로 찾고 있는지 그것부터 오히려 자문을 해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요, 뭐 너무 역사를 지금 오래 거슬러 갔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막 어저께 얘기 중에는 대북 제재 문제하고 종전선언 문제를 윤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예, 예. 근데 대북 제재 문제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인도적 차원의 부분을 좀 완화해 주는 게 어떠냐라는 전술, 전략적, 외교적인 책략의 문제였고요. 종전선언 문제는 그것도 비슷합니다.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북한하고 한번 대화를 촉진해 주는 그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그것이 무슨 주사고 뭐 북한을 몰래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지금 너무 나갔어요. 대통령이 너무 나갔고 이 대통령의 주장이 지금 일베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는 극우하고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하려면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이 여파가 뭔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신중함이 없이 대통령이 일단 말을 그냥 질러놓고 가는 거 이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이 개각과 관련돼서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이제 좀 대규모 차관 인사가 좀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대통령실 비서관이 이제 행정부 차관으로 이제 가는 것, 대규모로 가는 것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을 좀 보고 이런 개각을 좀 하는 거라고 보세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바로 대선 전에 뛰어들어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검사 윤석열에 대해서는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검사 윤석열에 대해서는 파악되어 있는 게 많지만 정치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분이 지금 어떤 국정 철학을 갖고 있고 이 나라를 어떠한 문제의식 속에도 어떤 과제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지 이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걸 사실 파악하는데 시간 좀 걸렸습니다. 검사 생활만 하다 보니까 뭐 그 교수처럼 무슨 책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과 예. 관련된. 네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1년이 좀 지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던 분들이 윤 대통령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인데 네. 지금
최근에 보면 교육부부터 시작해갖고 몇몇 부처는 정권 교체가 됐지만 대통령의 지시조차도 사실상 뭉개버리고 이행을 하지 않고 뭐 사보타주라고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 정치라는 게 뭐겠어요? 확실하게 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 그 집권 세력에게 주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책임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저 이제 장차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통령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전진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공감하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뭐 인사를 할 때마다 대통령실의 반응은 첫째는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청문회가 좀 여소야대 상황에서 두렵다. 뭐 이런 두 가지 이유를 항상 대요. 그런데 청문회를 저희들이 해보면 네. 인물이 괜찮으면은요 아무리 야당이 가서 막 두드려 패고 하더라도 결국은 통과는 시켜줍니다. 이러이러한 걸 보완을 해서 해라 그러니까 청문회를 핑계를 대는 것은 지금 야당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고요. 사람이 없다는 부분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극우 정권을 지향한다 그러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건 뭐 그렇게 뭐 한다 그러면은 뭐 말릴 재간은 없죠. 그런데 이 몇 사람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번에 포함된 사람들을 보면은 이거 혹시 극우를 지향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과거사위원장을 김광동 위원장을 임명한 거예요. 과거사위원장은 과거사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김광동이라는 분은 이걸 거부하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위원장, 이배용 교육위원장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우적 성향 그리고 뭐 교과서도 국정화하자는 쪽으로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외 없이 또 그런 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인사를 한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야당으로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거 반대를 하면 반대만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반대를 유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인사들이 이번 개각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차관의 이 비서실 인사들의 전진 배치. 예. 지금 뭐 이런 인사는 드물죠. 아무리 청문회 핑계를 대도 비서실을 전진 배치? 이렇게 가는 것은 이건 뭐 아마 차관을 통해서 전 부처를 장악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별로 그렇게 뚜렷한 목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차관을 통해서 장악을 한다라는 것이 네. 글쎄요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거는요. 저는 예. 뭐 그냥 지금 저 박광원 원내대표도 뭐 실세 차관의 예. 허세 장관이다 그러는데 예. 그치 뭐 그럼 허세 장관이 누군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찍어보세요. 허세 장관이 누군지. 그거 없이 저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걸고 제 신경민 의원님은 굉장히 합리적이신 줄 알았는데 그걸 또 극우로 몰아치는데 아니 극우 정권이 지금 수능 킬러 문항 없애자고 그게 극우 정권입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은 문재인 정권은 극좌 정권이었다. 저는 이렇게 대답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 문재인 정부 때도 이른바 캠코더 인사로 뭐 저기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34명이나 그 야당의 동의 없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그냥 임명 강행했던 그냥 뭐 마이웨이 그 인사를 했던 그거고 그런데 사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야당이 동의해주지 않더라도 밀어붙이는 게 그거는 합법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대통령의 통치 행위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해오신 거고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허세 장관을 얘기하려면 좀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좀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인사들 사실 뭐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들 뭐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금 전해지는 것으로는 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호 교수가 뭐 MB 정부 때도 비서관이나 외교부 인권대사로 역임을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다소 이게 극우적인 성격을 좀 대북
강경파로 분류가 되는 인원 아니냐 이런 류의 말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영호 오는 이제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요. 제가 그 북한 인권 활동을 같이 해봐서 그분의 예. 성향이나 뭐를 예. 소상하게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도 극우라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 인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극우입니까? 그 진짜 민주당은요. 본인들이 가장 앞세우는 정치적 자산이 뭐죠? 뭐 권위주의 시절에 민주화 운동했다는 사람인데 예. 그 당시에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보다 100배, 1000배 악독하고 그런 그 세습 왕조 정권에서 진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좀 생각하자는데 그러면 남북 평화가 깨진다고 유엔 그 인권위 결의안에서도 계속 그냥 기권하고 뭐하고 그거는요 북한 그 전체주의 정권의 북한 예. 우리 동포들 탄압을 용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잠시만요. 지금 말씀 중에 첫 개각 소식이 들려와서요. 이 내용 좀 보고 이어갈 텐데요. 조금 전 김대기 비서실장의 브리핑입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그 정무직 인사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급 인사입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십니다.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또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 또 통일정책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현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셔서 앞으로 통일부 장관 임명 시 원칙 있는 대북정책 또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는 김홍일 변호사이십니다. 김홍일 내정자는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법 이론에 해박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정통 법조인이십니다.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 리더십을 통해 부패 방지 및 청렴 주관 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장관급 인사는 이렇게 2명이고요. 다음 차관급 인사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2차관, 제2차관은 김완섭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조성경 현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입니다. 외교부 제2차관 오영주 현 주 베트남 대사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문승현 현 주 태국 대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한훈 현 통계청장입니다. 환경부 차관은 임상준 현 대통령 비서실 국정과제 비서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성희 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김오진 현 대통령 비서실 관리비서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백원국 현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입니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현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오기웅 현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끝으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은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 교수입니다. 내정자들은 7월 3일자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자, 이상 제가 발표를 드렸고요. 오늘 장관급 인사 2명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호 지명자하고 김홍일 내정자는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또 국민들 앞에 소견과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 지명자신 김영호
예, 질문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장관 지명을 받아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앞으로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방안을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일입니다. 어려운 그 시기에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흔들리고 있는 권익위를 빨리 안정시키고 업무 현황을 파악해서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장관급 인사는 2명이었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영호 교수,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으로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지명됐습니다. 이외에 차관급 인사까지 함께 들으셨는데요. 앞서 저희가 대화 나오는 이 김영호 교수가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원칙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제 소감까지 발표를 했는데 아까 말씀은 해주셨어요. 적절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임명을 이제 정식으로 해버렸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더 말씀을 보탤 필요는 없어 보여요. 청문회에서 보도록 하죠. 청문회에서 아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거기에 답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하루 종일 아마 심야까지 경론을 벌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보탤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적절한 인사로 일단 생각되지 않으니까요. 아마 야당으로부터 특히 야권 전체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질문을 할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김홍일 변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검사 출신이고 정통 법조인이라고 아까 전에도 김대기 비서실장이 표현을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시각은 다소 비판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홍일 전 고검장은 수사통이에요. 그 당시에 중앙수사부장도 했고 상당히 굵직굵직한 수사를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아주 괜찮은 수사를 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검사냐 하는 지적으로부터는 피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저 권익위원장의 일로 봐서는 관료 출신이나 교수 출신이나 법조인 출신이 다 적합한 자리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왜 꼭 검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도 대답을 해야 될 거고요. 대통령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장관급 인사 2명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5명의 비서관이 차출된 것 그 외 차관들 좀 눈에 띄는 부분들도 조금씩은 있는데 간단하게 좀 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 장관 내정자 2분은 민주당이 정말 그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청문회에서 일합을 겨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정책 논쟁을 좀 제대로 한번 청문회장이 사실은 이 지금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 소신이다면서 청문회를 이렇게 그 도덕성을 검증하는 거는 좀 비공개로 하고 공개적인 청문회는 이제 그 정책 담당 능력, 업무 수행 능력, 그러니까 이제 정책 관련 뭐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게 정치권에서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뭐 그거 지금 당장 법에 안 고쳐지면 못하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저 민주당에서 한번 청문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또 극우다 뭐 이렇게 또 낙인도 찍고 그러시는데 그럼 지금 저 김영호 장관 내정자가 정말 극우인지 아닌지 예, 그런 거를 제대로 정책 논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 다른 인사에 대해서 좀 눈에 띄게 보신 부분도 혹시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제 또 검사냐 그러는데 야,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때 뭐 참여연대 출신 그 중용한 거에 비해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빠졌어요. 네. 원래는 이제 이동관 특보가 유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관측이 있었는데 왜 빠졌을까요? 글쎄,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 뭐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고 며칠 전에 예.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처분된 거, 네네. 그게 이제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하는 조금 그 시간적 여유가 확보됐다 이렇게 보고 뭐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녀 임기가 또 남아 있는 부분도 좀 고려를 그렇죠. 했을까요? 지금 하게 되면 또 그 청문회를 두 번을 해야 된다. 예. 뭐 그런 문제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뭐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빠졌을까요? 그래서 뭐 자녀임기 7월 말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니까요. 예. 뭐 그때 지금 청문회 7월에 한 번 하고 8월에 또 한 번 해서 두 번씩이나 청문회를 이틀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지금 보는 것 같고요. 아마도 학폭 문제가 지금 시간이 가면서 팍 올라왔다가 지금 약간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임명을 해서 다시 학폭 문제를 리바이벌 시킬 필요가 없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KBS 전기료 병과 문제가 좀 시끄럽잖아요. 지금 이 와중에 지금 신임 이동관 특보를 여기에 위원장으로 투입하는 것이 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이동관 예. 특보는 움직일 수 없는 카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 움직일 수 없는 카드. 그러니까 이제 예. 여기 청문회에서 봐야죠. 청문회에서 이동관 특보가 과연 적절한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맞는 것인지 한번 그 통과 의례가 될지 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한번 봐야 되고요. 아마 온갖 만난을 무릅쓰고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를 위원장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강행을 네. 하는 것이 조금의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뭐 계속 그냥 강행할 거라고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이 쉽게 사람 바꾸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번 이제 낙점을 하면은 네. 아주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계속 그 신임을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타이밍의 문제지 뭐 이동관 특보가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는 것은 뭐 불변의 사실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뭐 학폭 문제 같은 거는 큰 하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뭐 한번 검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뭐그 정도면은 충분히 지난번 그 정순신 케이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지명들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조 전 의원이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할 때 민주당의 과거 인사에 비해서는 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 전에 보면 뭐 장관급 인사 34명 야당 동의 없이 임명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청문회 좀 참여를 해봤는데 무조건 반대예요. 근데 이제 청문회 인사청문안을 채택을 하는데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를 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야당의 그냥 묻지마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어요. 여당에선 지금 인사에 대해서도 야당의 묻지마 반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이제 여당을 하다 야당을 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괜찮은 인물이 오면은 사실은 국민적으로 이런 정도 인사에도 반대를 하냐라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 여론을 각 당이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대하나 뭐 인사청문회안은 채택한다. 되게 이런 스탠스로 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엉뚱한 인사들이 오면 뭐 끝까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인물의 적절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거에서도 인물의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듯이 네. 인사청문도 역시 1번 어떻게 고려사항은
인물의 적절성입니다.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오늘 이 발표 내용 보시면서 이 문체부 2차관의 장미란 교수가 그 장미란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역도 국가대표 출신의 장미란 교수께서 이렇게 임명된 건? 그러니까 문체부가 이제 문화, 체육, 관광 아닙니까? 크게 보면 세 파트인데 이제 체육 우리가 또 나름대로 이제 체육이 단순한 그 무슨 체육인들만의 그게 아니라 국력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그 바로미터가 되고요. 또 이제 스포츠 외교라는 게 좀 엄청난 또 파워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저 장미란 예. 지금 교수죠. 예. 이렇게 깜짝 발탁했는데 전 참 참신한 인사다. 참신한 인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같은 생각하십니까? 한번 지켜볼 만한 인사이긴 해요. 이렇게 전문인들을 등용한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전에도 있었습니다. 장관급에도 있었고 차관급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지켜볼 일이고요. 장미란 선수의 그 성과에 맞게 차관으로서의 행정 업무도 잘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각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고요.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된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귀국을 했고 귀국 현장에 다녀오셨고 네. 뭐 이후에 식사도 한 걸로 지금 알고 네. 있는데 뭐 많은 인파가 몰렸잖아요. 뭐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보도들도 쏟아졌고요. 뭐 특별한 언급 같은 거 좀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아니요, 지금 뭐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언론들도 관심이 있고 네. 당 내에도 관심이 있고 물론 당 바깥에서도 관심을 예. 갖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인파를 부터 사실은 얘기가 시작됐을 거예요. 아마 인파도 썰렁하고 뭐 메시지도 썰렁하고 뭐 엄중하기만 했으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인파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원래 한 1,000명 미만의 분들이 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더블 정도예요. 그래서 뭐 숫자를 하나하나 헤아릴 수는 없지만 특히 남도 쪽에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지역 쪽에서 많은 인파들이 몰려왔다는 것이 일단 좀 뭐 깜짝 놀랄 일이었고 메시지도 이 가까운 측근들이 조언을 했던 것보다 훨씬 강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예. 인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데다가 열광적으로 이낙연을 외친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자다운 정치인을 최근에 볼 수 없었다는 데 대한 희망과 기대를 이낙연에게 실어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엄중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진짜 엄중한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거였고요.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행보를 잘 거슬려 나가고 이것을 추스려 가지고 이걸 정치력으로 승화시켜야죠. 그럼 본격적으로 뭐 정계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저희가 좀 뭐 이미 보여드리겠네요. 시작한 거죠. 이미 시작했고 예. 하나하나가 다 정치적 행위로 해석이 되고 있고 네. 그것을 해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신지호 전 의원님께서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저는 그 의원 시절에 그 이낙연 전 대표랑 그 한일 의원연맹 활동을 같이 해서 출장을 여러 차례 같이 갔어요. 예, 그런데 예. 그 당은 다르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구나. 민주당에도 저는 훌륭한 정치인이 계시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중책을 맡고는 뭐라 그럴까 자기 색깔을 제대로 못 내더라고요. 자기 색깔을 제대로 못 내고 뭐 그래서 뭐 용기가 부족한 건지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좀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그냥 상징적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정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뿌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김대중 대통령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무슨 그 좌파적 노선을 걸은 분이 아닙니다. 중도 실용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중도 노선을 가지고 이게 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뭐 이런 식의 컨셉으로 활동을 해왔던 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일단 이재명 그 대표하고는요 정책 노선상의 차별화를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뭐
저기 뭐 하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당권 싸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비춰질 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뭐 이제는 뭐 지적하신 이 색깔을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낼 것 같은 어떤 이제 뉘앙스의 발언들도 이제 측근들이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급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떤 모습 좀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두 가지 예측이 다 있죠. 파급력 있을 거다 아니면 없을 거다 두 가지. 그건 이제 앞으로 행보를 잘 선택해야 되고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건 하나 있습니다. 귀국을 막 했는데 이재명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친명 인사들이 자꾸 만나야 된다, 빨리 만나야 된다, 예, 예. 뭐 이 얘기를 계속해요. 네. 아침 저녁으로 해요. 네네. 그 왜 그러겠어요? 그건 파급력이 있다고 보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만나가지고 손잡고 뭐 이재명을 도와주는 모습을 좀 그 그림을 원하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떠날 때도 그랬습니다. 떠날 때도 뭐 만나자 공개적으로 만나서 뭐 어쩌고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 종로에 있는 잣집에서 만나가지고 했는데 밥을 먹자 뭘 하자 그랬는데 결국은 찻집 회동 한 30분 정도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자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만날 겁니다. 뭐 안 만날 수 있겠어요. 같은 당에 있고 대표와 전 대표고 지금 현재는 이낙연 전 대표는 상임고문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만날 거예요. 자꾸 좀 체근하지 말고 순서대로 만날 겁니다. 지금 만나야 될 사람들이 순서가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저는 1순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떤 계기에 뭐 어떤 모습, 그림으로 만나게 되는 이제 걸 저희가 그런 생각해 걸 볼수 생각을 있을까요? 해야 되고요. 예. 지금 만나야 될 분들, 방문해야 될 곳들이 있어요. 그런 일정들을 다 소화하고 네. 이재명 대표를 이제는 만나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으면은 만날 거예요. 못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나 지난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인데요. 네. 정리하기 싫으면 할 수 없죠. 그럼 뭐 그냥 무조건 만나자 자꾸 그러면은 할 수 없는데 그러기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것, 정리해야 될 것 본인이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좀 깔끔하게 그 두 분이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에도 좋은 메시지가 가고요. 한국 정치에도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도 일정 부분 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만난다면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냐 혹은 다른 노선을 걸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건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저는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스탠스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두 인물의 만남의 뭐 시점, 계기, 모습,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뭐 두 분의 만남을 제가 뭐라고 평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네. 좀 하나 뭐 좀 좀 희망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좀 합리적인 그런 구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제 이제 자유총연맹에서 대통령의 그 약간 강도 높은 그 네. 발언 반국가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원점으로 삼는 합리적인 정책 노선을 제시를 하고 이게 민주당의 새로운 길이다. 저는 민주당의 새로운 길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원래 길의 복원이라고 봅니다. 원래 민주당이 추구했던 거의 복원인데 예. 그렇게 되면 정말이지 그건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협치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이 역할을 좀 해준다면은 네. 한국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두 분 오시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그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뭐 이게 법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많지만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라고 하는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특검인데 이렇게 지금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는 것 정치적으로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요. 그 박근혜 정부 그 국정농단 특검으로 간 게 2016년 11월인데 지금 나오는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의 그 혐의 내용은 그 전이에요. 특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야 이분이 이렇게 뭐 200억이 됐던 50억이 됐던 참 돈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식의 활동하던 분이 또 정의의 사도로 또 그냥 돌변을 해가지고 그 칼을 이렇게 휘둘렸구나. 좀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하다. 좀 허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에는
김만배 씨가 뭐 다 불었더만요. 다 불었기 네네. 때문에 뭐 구속을 면키는 쉽지 않을 거다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50억 클럽이 이제 곽상도 그 수사하고 네. 이제 박영수 수사 이제 2명 이제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뭐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네.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라든가 네. 거기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의자 신분이 된 이 박영수 전 특검 모습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글쎄 이번 사건이 이제 미리 알려졌더라면 아마 특검에 그 당시에 선임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몰랐잖아요. 뭐 할 수 없는 건데 이미 이제 알려지고 상당 부분이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검찰이 이걸 확인하고 있으니까 이 사법 처리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이 상당히 무거운 사법 처리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들로서는 뭐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현실로 받아들여야죠. 네, 구속 여부는 오늘 저녁 혹은 내일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네. 뭐 구속이 만약에 된다면 이게 뭐 50억 클럽 다른 인원들까지도 수사가 확장되고 좀 파급력이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검찰이 마음먹은 거 아닌가요? 뭐 이건 뭐 여기서 박영수 전 특검 선에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